지난 1989년 4월 한 주검이 긴 세월을 건너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진주하시구나. 관 위를 덮고 있던 명정에서 죽은 이의 신원이 나타나고 관 속에는 염습용 의복들과 함께 부장품들이 하나 둘 발견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 평생 깎아 못하는 손톱 발톱이라 요거는. 한 평생에 이 손톱 발톱을 이만큼 간직하게 깎아가지고 일일이 이걸 종이에 싸서 간직해놨다가 사후에 가시면서 말이지 이걸 전부 넣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고기라. 그리고 오랜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172통의 편지. 관 속에서 400년이나 잠들었던 유물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무덤에서 나온 18켤레나 되는 버선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편지 하나. 버선을 내 손수 기워서 왔노니. 추운 겨울 누군가에게 버선을 손수 만들어 보내면서 적은 애틋한 사연. 그렇다면 이 버선과 편지의 주인은 누구이며 400년간 편지 속에 간직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오래된 이야기를 따라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일상으로 떠나봅니다. (400년) 전에 그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 그 당시 일상을 조명한다는 데 있어서 잠들었던 400년 전의 역사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이번 400년 전 편지를 보는 일상 전시는 우리 지역의 특히 달성군 현풍면에서 출토된 복식과 편지를 통해서 당시의 일상을 조명하는 그런 잔잔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장고에 고이 모셔놓았던 유물들. (4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넘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길게 내려앉은 세월의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레 새로운 세상과 마주할 준비를 하는데요. 머리에 씌워져 있던 모자에는 아직도 죽은 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시체에서 묻어 나온 이물질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남겨야 되는 부분들이죠. 보존 처리하면서도. 여전히 생생히 남아있는 망자의 자취. 과거에서 온 건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양반들이 사용했던 직물로 보이는데요. 되게 촘촘하고 조밀하게 현대의 이제 기계로 짠 직물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짜여진 직물로 보입니다.
수장고에 간직된 부장품들 중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끄는 유물. 바로 옷가지와 함께 관 속에서 나온 이 편지들입니다. 1602년에서 1652년까지 약 50년간에 걸쳐 쓰인 이 편지들은 대부분 한글 편지입니다. 4세기가 넘는 시간, 무덤 속에서 지내온 편지와 유물들, 그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사연들이 이제 특별전을 통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온 172통의 편지. 이 많은 편지는 도대체 누가 쓴 것이며 그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진주 하씨의 묘는 이 산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이끈 곽재우가 세운 성문산성 내에서 이장을 위해 발굴된 당시의 무덤. 지금은 잡초와 나무들이 우거져 길을 찾기도 어려운 산속. 겨우 찾아낸 이곳이 바로 묘가 있던 자리입니다. 관이 놓여있던 바닥에는 워낙 많은 석회 다짐을 해놓았던지라 아직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석이 맞다. 맞아, 소석이 뭔데 뭐. 석회가 너무나 여물어 가지고 목간에다 요걸 놔놓고 기초를 요걸 가지고 한번 해놔놓고 요새 세면을 하다시피 처음에 관을 엮고 나서 이제 송진을 딱 길이 부어 가지고 그 밖에 이 해다름을 또 했는 기라. 이중 삼중택이지. 깊게 판 무덤에는 이중으로 석회를 깔고 송진으로 에워싸 관을 놓았습니다. 진주 하씨의 관도 이 때문에 오랜 세월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라 완전 미라지요. 그 당시에는 만지기 좋을만하니 노곤하니 그냥 막. 그니 뭐 안에 늘 안에 보니까 관 안에 보니까 그 물기 한 방울 없고. 그렇다면 관 위 명정에 적혀진 이 진주 하씨는 누구일까요? 편지 속 수신인이 오예 또는 오야댁으로 되어 있어 우선은 진주 하씨 부인이 오야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야는 옥야라는 지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아직도 이 마을 곳곳에는 옥야라는 옛 이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진주 하씨 문중의 새거지로 알려진 곳. 이곳에서 진주 하씨 부인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곽주. 진주 하씨는 진양 또는 진주 하씨 11세 손 하준이의 딸로 현풍에 사는 곽주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던 여성입니다. 진주 하씨 가문에서 태어나 현풍의 지방 선비에게 시집간 그녀의 존재는 상대편 가문인 현풍 곽씨 문중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현풍 곽씨의 집성촌인 소래마을. 곽씨 문중의 족보에서는 진주 하씨 부인은 곽주가 전처와 사별 후 맞은 두 번째 부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발굴된 편지의 대부분이 곽주가 아내 진주 하씨에게 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하 씨의 남편인 곽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현풍 곽 씨의 19세 손인 곽주. 그는 임진왜란 당시 가장 먼저 의병을 조직해 경상우도와 전라도를 지켜낸 의병장 곽재우의 오촌 조카로 한때 의병으로도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외구의 침입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홍위 장군 곽재우와 함께 의병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곽주였는데요. 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 왜적을 무찔렀는데 적지 않은 수의 노비를 데리고 있던 곽주도 그들을 이끌고 의병에 참가했다고 짐작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 남아있는 한 기록에서도 뒷받침됩니다. 현풍 출신 곽재우의 손자 곽원갑이 쓴 이 책에는 수많은 의병들 가운데 곽주의 부친인 곽삼길과 그의 아들 곽주의 이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임난 당시 의병이었던 곽주. 그러나 그는 전처와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광주이시고 그의 유일자가 있는데 효행이 해서 효행이 지극한 곽주에게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진주하 씨. 그러다 보니 전처 소생인 장남과의 나이 차가 적어 알게 모르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결혼했지만은 이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더구나 맏아들이고 장손인데 그 부모가 계시는데 옆에서 부모를 돌보고 거처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또 이 초짜 할아버지도 효성이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아주 지극해가지고 그 뭐 부모를 떨어져서 산다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없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솔에 거처하시고 할머니는 이제 농공에 거기 사시고 애들 데리고. 이러한 연유로 곽주는 현풍의 소래에서 진주하 씨 부인은 자식들과 함께 10여 킬로 떨어진 논공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남달랐던 가정사에 의해 할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된 부부는 서신으로 서로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동지 섣달 칼바람보다 매섭다는 시집살이. 편지들 속에 힘든 시집살이와 갈등을 짐작할 만한 글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어린 아내를 걱정하는 지아비의 애정이 편지 글 곳곳에 드러납니다. 곽주가 아내를 생각하며 적어내려간 편지. 그 속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의 풍속과는 다른 배려심 많고 세심한 한 남성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자네 팔자가 남의 불평을 들으라고 태어났으니 자네의 팔자를 한알만 하네. 3년을 눈을 감고 귀를 재우고 견디소. 3년을 노래 듣듯이 듣고 견디소. 곽주의 아내에 대한 애틋하고 지극한 사랑은 다음 편지에서도 묻어납니다. 꿀과 참기름을 반잔씩 한데 달여서 아이가 돈 후에 자식의 하소. 비록 딸을 또 낳아도 절대로 마음에 서운치 여기지 마소. 자네 몸이 편하면 되지 아들을 관계치 마소. 곽주는 효심 또한 깊었던 인물인데요. 어느 날 선대의 분묘가 모두 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묘에 불이 다 붙고 남은 것이 없으니
아무리 운들 속절이 있겠는가. 이 구절에 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손된 도리로 선대의 분묘 하나 지키지 못하였으니 내 어찌 조상님들을 배울고. 아이고 나으리 무엇이다 이렇듯 그의 편지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당시의 수많은 이야기를 생생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요즘 흔히 이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한 단면들을 들여다볼까요? 당시 경상도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문경세제를 넘어야 했습니다. 새도 쉬어가야 한다고 할 만큼 험한 고개였던 이 길을 따라 당시 수많은 유생들이 과거길에 올랐지요. 곽주의 편지에서는 이 문경세제를 지나는 길 외에 새로운 여정이 나타납니다. 현풍을 출발한 이 노선은 상주의 화령을 지나는 과거길인데 곽주 역시도 청운의 뜻을 품고 여러 차례 이 길에 올랐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나는 어제 김천에서 자고 오늘 화령으로 가니. 그런데 말이 병들어서 걸어가니 남을 따라 잡지 못하여 민망해하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수많은 상념들이 그의 과거길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의 부스럼이 악화될까 봐 과거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그는 급기야 아들과도 함께 과거를 보는데 아들만이라도 과거에 붙었으면 하는 아버지의 간절함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과거를 마저 보고 나와 있으니 이달 보름께 내려갈 것이네. 둘 중 하나라도 급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한평생 선비로서의 꼿꼿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소래마을 근처 못골에서 살았던 환원당 김굉필의 복권과 관련해 곽주도 그 뜻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사화 때 부관 참시를 당한 한원당을 위해 당시 많은 지방 유생들이 상소를 올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곽주의 편지 속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상소하는 일이 서울에 가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는 못 볼 양으로 가네. 조선 오현 중 한 사람인 한원당 김굉필을 모시고 있는 도동서원. 1605년 지방유림에 의해 김굉필 선생을 추모하고자 세운 서원으로 매년 이곳 도동서원 사당에서는 한원당의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의식이지만 언제부터 제를 지내온 것인지에 대한 기록은 그동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굴된 곽주의 편지 속에 이 제사와 관련한 최초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내일 새벽에 한원당의 제사를 나라에서 명하여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이 편지 속에는 그 도동서원에서 한원당에게 제를 올리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 제사가 아무로 최초로 올린 한원당 그 제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도 남아 있는 그 도동서원의 제사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한원당에 대한 그런 재향이 바로 이 편지에 나온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곽주는 어떤 삶의 기반을 갖고 살아갔을까요? 바로 면화 농사였습니다. 당시 면화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녔는데요. 면화 농사로 집안을 꾸렸던 가장으로서의 곽주의 모습이 면화의 분배를 지시한 편지에서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화를 기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목화를 가지고 돈처럼 쓴다든지 옷감을 짜면 옷감을 짠 거 가지고 돈으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 면, 목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그 교환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하는 이제 월급을 주는 것 내지는 그런 어떤 임금을 주는 그런 것에 대상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재미가 있었고요. 편지에는 곽주가 얼마나 자식들을 아끼는지 그 부성애를 알려주는 대목도 많습니다. 오늘날에야 시장에 나가면 언제든 살 수 있는 생선. 조선시대 그것도 내륙에서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생선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보낸 아버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던 곽주의 모습은 임진왜란 후 치안이 불안했던 상황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밤에 딸들이 밖에 못 나가도록 전전긍긍하며 노비를 보초로 세웠던 내용은 흉흉했던 당시의 현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정내 정렬이 절대로 밖에 나가 못 놀게 하소. 당직도 검춘이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내지 말고 늘 집에서 자게 하소. 또한 곽주의 편지에서는 자식들의 교육을 생각해 장모에게 한글 교육을 부탁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장모에게 쓴 편지에는 자신의 두 딸에게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의 한글 교육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아녀자들이 아이들의 한글 교육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자랑스러운 게지. 언간에 보면은 그 딸내들이 내동에 유학을 와가지고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야. 분명히 그게 언간에 나와 있거든. 한글 창제 이후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한글의 수용 과정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 집안을 나서서 밖에 있을 때는 아내 하씨에게 아들과 딸에게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역시 아들과 딸에게 그 한글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리고 나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 교육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없는데 이 편지 속에 바로 그런 한글 교육과 그 학습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생활 모습이 나타나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비들도 한글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곽상이라는 하인에게 준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배자가 곽상에게 갔음을 보아 그는 노비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노비도 한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편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곽주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노비들에게도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올해는 흉년이라 더욱 힘들 터이니. 자,
이것을 가져가서 안식구들 풀칠이나 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지. 하인들에게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들의 처지를 안타까이 여겼음은 그의 편지 곳곳에 나타납니다. 종을 굶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는 갑자기 병으로 죽은 종을 슬퍼하는 편지에서도 보입니다. 어느 날 건광난이라고 하는 일종의 급성 위장병으로 여종 년회가 죽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큰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불쌍하고 제 자식도 불쌍하여 하니 차라리 제가 도망이나 하여 나갔던들. 죽지나 말고 도망이나 갔다면 오히려 가슴이 아프지 않겠다는 말처럼 그에게는 모두가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편지 속에는 우리 조상들이 거쳐온 다양한 통과 의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이민은 어제 생일에 무엇을 잡던고, 떨어져 사는 자식이 돌 때 잡은 물건을 묻는 데서 시작하고 있는 이 편지글은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우리의 돌잡이 풍속을 잘 말해줍니다. 돌상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아이에게 그중 하나를 잡게 하는 돌잡이 풍속은 조선 역대 국왕의 치적을 모아 만든 국조보감에서도 보입니다. 정조 15년 6월조에 있었던 원자의 돌잔치. 그러나 곽주의 편지에 보이는 돌잡이에 대한 기록은 1791년 쓰인 국조보감의 기록보다 훨씬 앞선 것입니다. 진주 하씨의 무덤에서는 편지 외에도 70여 점의 복식이 출토되었는데요. 이 옷들도 같이 발굴된 편지로 인해 그 쓰임새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집안 어르신에게 데려갈 때 보라색 장옷을 언급하고 있어 장옷이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입었던 외출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를 짜는 경우에도 보통 이제 조선시대 여자들이 집에서 직접 길쌈을 하거나 어떤 옷감을 짜는다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이제 편지를 보면 이제 곽주가 노비한테 시켜서 이제 직접 어떤 집을 언급을 하면서 그 집에 가서 배를 짜오라거나 아니면 이제 옷감을 얻어서 염색을 들여오라는 이제 그런 대목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조선시대 전기에 그 옷감을 전문적으로 따로 짜는 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의녀나 기녀 등 신분이 낮은 여성들이나 쓴 것으로 알려진 가리마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신윤복의 풍속화에서도 볼 수 있는 여인의 머리 위에 있는 가리마. 편지 속에 이 가리마에 관한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버님이 가시니 가리매를 쓰도록 하오. 가리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조선시대 복식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무 중에 하나고 이제 왕실에서도 지금 여성들이 국상 때 사용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자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조 소고래의 서례에서. 왕실의 초상에 가리마를 착용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가 보여지기 전에까지는 특히 그 가리마라고 하는 그 머리에 쓰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기녀
그러니까 기생이요. 또 아니면 의녀들이 사용하였던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마를 쓴다는 건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시기는 이제 한 18세기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기록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이 17세기에는 가리마라고 하는 것이 반가의 부인들도 썼다, 성장용으로. 그러니까 옷을 잘 차려 입을 때, 격식을 갖춰 입을 때 머리에 썼던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이 외에 편지를 통해 조선시대에 흔했던 질병과 그 치료법에 대해도 알 수 있는데요. 대기근으로 인한 흉작으로 각종 전염병이 난무했던 17세기. 그래서 곽주의 편지에서도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귀병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에 웅담을 얻어 넣으라는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그때나 지금에나 아픈 자식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매한 가지인가 봅니다. 오늘날 약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재들도 당시의 기록에 고스란히 나타나는데요. 딸들의 치료에 동원된 약재로는 마른 모과, 생강, 쑥다림을 하기 위한 쑥이 눈에 띕니다. 기침하는 말에게 지렁이를 먹이라는 글도 있는데요. 삶에서 터득한 조상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식생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곽주의 편지에는 유달리 눈에 많이 띄는 음식은 꽁요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먹는 꽁요리. 당시에 더욱 즐겨 먹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데, 그만큼 꽁은 쉽게 사냥할 수 있었던 동물이었습니다. 잡은 꽁을 먹을 크기로 토막내 끓는 물에 넣어 푹 끓여낸 꽁탕. 옛날 우리 조상은 꽁을 어떻게 쉽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곽주의 편지글에는 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매를 이용한 꽁 사냥이 조선시대에도 빈번했음을 잘 말해줍니다. 삼국시대부터 해왔던 매 사냥 풍속은 조선시대 후기까지도 이어졌음을 꽁 사냥을 그린 여러 풍속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문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꽁탕은 제사에도 올랐는데, 꽁탕 외에 곽주가 편지에 적은 제물은 얇게 점인 고기로 만든 연유, 소의 4가지 위 가운데 하나인 양을 가지고 찌거나 구워 계란 같은 것을 살짝 입힌 후 걸쭉한 즙을 끼얹어 먹는 양 누룽이, 그리고 꽁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잘 씻은 해삼을 먹기 좋게 썰어낸 해삼회, 400년 전 조선시대 현풍이라는 내륙에서도 이 해삼을 먹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도 얇게 썰어내어 전복회로 제사상에 올려졌습니다.
담채로 불렸던 홍합살은 깨끗하게 손질한 후 볶아서 제물로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7세기 초반 조선시대 제사상에 올렸던 중요한 6가지 음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곽주가 적은 또 다른 제물 목록에는 특이하게도 해삼을 잘 볶아서 제사상에 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지 속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의 손님 대접 풍경도 그려져 있는데요. 차담상과 안주에 관한 기록도 보입니다. 안주로는 처음에 꿩고기를 구워드리고, 두 번째는 대구를 구워드리고, 세 번째는 청어를 구워드리게 하소. 서양식 코스 요리처럼 조선시대 방가에서는 술안주도 순차적으로 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습니다. 안주가 있으니 술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해열과 해독에 좋은 엽기를 4월에 뜯어 담게 되는 죽엽주. 술도 음식의 하나로 여겼던 조선시대. 편지글을 통해 곽주 집안에서 전해오는 가문 고유의 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엽주로 다시 빚게 되는 포도주. 특이하게도 죽엽주엔 대나무가, 포도주엔 포도가 없습니다. 그 죽엽주와 포도주를 기록한 최초의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죽엽주에는 대나무 잎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또 포도주에도 포도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포도주도 그 만드는 걸 보면 지금의 청주와 비슷하고 이 찹쌀을 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재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대 아마 죽엽주는 그 대나무의 어떤 색깔을 띠고 그 술의 빛깔이, 포도주는 포도빛깔을 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죽엽주와 포도주의 기록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한글 자료라는 점에서 그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절절한 마음과 사연을 간직한 이들 곽주 부부. 그들은 슬하에 사남 오녀를 두고 다복하게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굴된 편지들 속에는 광주 이씨 부인의 소생인 장남 이창이 진주 하씨 부인에게 보낸 글이 있는데요. 진주 하씨의 안부를 여쭙는 문안 편지를 보면 모자 간의 사이가 생각보다 돈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식들의 효성은 이곳 정력악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정력악은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해 충신, 연려, 효자 등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하고 그가 사는 마을 입구에 세운 건물을 말합니다. 이곳에는 효자로 후대에도 칭송받게 된 곽주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사나 국가의 공식 기록이 전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의 생생한 단면들. 과연 우리는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유물만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법전이라든지 예전 같은 그런 그 국가 기록 같은 거 이런 데서 구할 수 없는 너무나 섬세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편지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요즘 흔히 이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편지를 이용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관광 자원의 개발, 문화 자원으로서 우리가 이 편지, 이 곽시연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곽쥐의 편지글에 나타난 그의 한글 서체는 오늘날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 캘리그라피, 즉 글꼴로 사용해도 훌륭하다는 평입니다. 동적이고 활달하고 강약이 두드러지고 어울림이 자상해서 한 모습을 이루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 자국의 문화를 잘 활용하고 체계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예술작품의 다양성으로 관광대국이 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박물관이 있는 이곳. 프랑스는 19세기부터 박물관 건립을 활성화해 나라 곳곳에 다양한 테마를 가진 박물관을 세우며 박물관의 천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즐길 수 있어 연간 7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프랑스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에 2004년 필사본과 편지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세워진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편지를 주제로 연 유럽 최초의 박물관. 넓은 전시장에는 입구에서부터 다양한 편지들이 체계적으로 진열되어 있죠. 필사본과 편지들을 따로 모아 이렇게 박물관을 세울 정도로 이곳 프랑스에서는 기록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 8만 2천여 장의 편지와 문서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볼테르, 에밀 졸라, 쇼팽 등 그들의 필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문서들을 보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보들레르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직접 편지를 보니 그의 문체나 생각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어 좋아요. 특히 이곳에서는 첨단 기법을 통해 편지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종 자료 검색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성을 갖추었습니다. 편지라는 컨텐츠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시대에 대한 새로운 진솔한 발견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편지 박물관에는 일반 관람객 외에도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많이 옵니다. 또 하나는 일반 관람객의 경우도 역사서에 전해오는 이 외형적인 내용이 아닌 이 역사적 인물의 내면 세계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라는 컨텐츠는 사람들에게 당시의 역사적인 인물과 이 상황에 대해 뛰어난 소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대 유명 인사들이 손수 쓴 자필 기록물들은 그 인물과 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자연스레 문화적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줍니다.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는 편지를 직접 써보게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역사적인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평생 약 7만 5천 통에 달하는 편지를 썼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전쟁 중 아내 조세핀에게 쓴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편지글에서 이탈리아 원정 당시의 역사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나폴레옹은 조세핀과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곧바로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 원정길 내내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열정적인 사랑의 편지를 하루에 한 통씩 쓰게 되는데 이 편지가 그러한 편지들입니다. 이러한 편지가 갖고 있는 콘텐츠들은 결국 프랑스에 있는 관련 유적과 명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가 곧 상품화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콘텐츠화는 세계 1위의 관광대국이라는 프랑스의 위상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상은 어떨까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9개나 보유한 아시아 최다 보유국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엄청난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제외하면 우리 민족 고유의 말과 글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세계기록 유산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말과 글로 적어나간 한글 편지들은 우리의 민족의 정서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기록 유산임을 새롭게 조명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인간애와 가족애를 담은 편지에는 한 집안의 가족사를 넘어 한 시대의 생생한 역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2년마다 심사를 통해 뛰어난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가진 자료에 대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고 있습니다. 곽주의 편지를 포함한 수많은 한글 편지들은 유네스코의 세계기록 문화유산 선정 기준처럼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산들입니다. 그 속에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가족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편지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어서 인류애 또는 인간애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기록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4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가족의 생활 모습과 시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자에 의해 승자를 위해 쓰인 지난 역사의 기록과 달리 평범한 사람에 의해 적혀진 편지에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쩌면 곽주 가족이 남겨놓은 편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아간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이 편지가 국사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조선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도 아닌 지배층의 통치를 위한 기록도 아닌 우리의 말과 글로 이 땅 위에서 평범하게 살아갔던 어느 한 가장이 남긴 편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던 400년 전의 편지가 다시 태어납니다.